이거거든요. 서울조차도 13개월 연속 인구 유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도 안전한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서울 인구 감소는 약간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요? 네. 뭘까요? 이거는 서울이 네. 인구가 왜 감소했을까요? 서울의 인구요? 네. 왜 감소했을까요? 서울 인구? 너무 공기가 탁해서. 아니, 왜 감소한 거예요? 네. 우리가 서울 인구가 원래 1000만 서울이란 얘기도 슬로건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서울 인구가 1000만이 깨진 지는 좀 됐어요. 서울 인구 1000만이 깨졌어요? 네, 지금 한 970만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감소가 되는 게 뭐 네. 일부 사람들은 이거를 뭐 집값이 올라서 빠진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택의 총량이 있죠. 이게 네.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네. 서울 같은 곳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빠져나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네. 총량이 줄어서 서울로 가고. 주택 숫자가 줄었다고요? 그렇죠. 왜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니까. 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재개발 재건축하면 네. 주택 숫자가 늘어날까요? 감소할까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늘어날 것 같죠. 네. 그러고 우리가 뭔가 또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재건축이 주택 숫자가 많이 늘어날까요? 재개발이 주택 숫자가 많이 늘어날까요? 재개발이 더 늘 것 같아요. 재개발이 이유는? 재건축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재개발 비해서.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진짜 오히려 공급의 순증이 늘어나는 거는 네. 재건축이에요. 그래요? 재개발은 감소, 이렇게 증가가 미미한 데들도 있고 오히려 네. 감소하는 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재건축은 왜냐면 일반 분양이 많아야지. 그렇죠. 일반 분양이 많다라는 건 있던 사람들 다 채우고 남은 건데 조합원 빼고. 맞아요. 근데 재개발이 원래 이게 더 남은 게 많잖아요. 재개발은 일반 분양 숫자도 되게 많고 네. 사업성도 좋고 재건축은 애초에 우리가 예전에 뭐 주공 아파트들 저층 그런 거 주공 말고 아파트 아닌 이상은 중층 아파트 재건축 한다 그래도 사실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네네. 9,510세대다라고 네. 얘기했었지만 일반 분양이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순수한 공급 자체가 이거 높았던 거 부시고서 이렇게 짓는 건데 네네. 이게 얼마나 늘어나겠어? 네네.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 이게 뭐 투자로서는 사실 재개발이 사업성이 좋고 그건 네. 되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거죠. 전체 가구 수로 보면 줄어요. 네. 그래요. 왜냐면 이거죠. 재개발과 재건축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텐데 왜냐면 재개발은 도정법상 정의가 이래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가 재개발, 네. 주거 환경이 양호한 데는 재건축으로 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층짜리가 있었는데 뭐 기존에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생각했었을 때 부시고서 9,510세대로 지어요. 네. 일반 분양이 1,500세대였어요. 네. 이건 순증가죠. 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면 남들이 언뜻 봤었을 때는 주택 숫자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정확하게는 입주권 자격이 되는 조합원 수 대비 사업성이 좋은 거지.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8세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쪼개놓지 않으면은 하나 그쵸? 나오잖아요. 입주권 딱 하나예요. 네. 혹은 잘 받아야 1+1. 네. 입주는 딱 2개로 나오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뭐 빌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하면 뭐 각각 입주권 나오잖아요.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부지가 넓지만 이것도 하나. 네. 근데 단독도 혼자서 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층층이 세 준 데도 있죠. 2층에 있는 경우는 세 주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재개발 자체가 워낙 그게 아파트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고 진짜 쓰러져 가고 조그만 집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입주권이 안 나오는 청산 대상인 청산대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딱 밀어놓고 막 처음에는 빌라 지역들도 대지 뭐 5평짜리 빌라, 뭐 네. 건물 뭐 원룸짜리, 투룸짜리 이거를 밀어버리고서 25평, 33평, 45평 정형화돼서 싹 올리잖아요. 네. 사업성은 재개발이 좋은 건 맞지만 청산 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네. 입주권이 안 나온 세입자들을 제외하고서 네. 순수한 고급 주택 공급으로만 보게 되면 공급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데들도 많아요. 재개발을 진행을 해도 공급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오히려 플러스인 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서울 같은 데들 특히 구도심에 우리가 주택 공급이라고 했었을 때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가 2023년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 공급이 일단은 바닥을 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또 공급이 는다라고 말을 해요. 네. 네. 근데 서울 및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공급이 순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빈택지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라고 하면 네. 논밭 밀어 엎고서 상기신도시 딱 지어요. 네. 30만 가구 딱 입주해요. 아니 뭐 그런데 구룡마을 이런 데 하면은 뭐 공급할 때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뭐 그렇게 보면 네. 우리가 논밭 갈아엎고 가는 데들은 순증 가지만 네네. 방금 얘기했던 구룡마을에 거기도 예. 갈아엎고 한다 해도 거기 사는 분이 있으니까. 사는 분들 생각하고 그 순증가가 사람들도 아니구나. 하면 순증가가 아니라 네. 증가는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데들도 있지만 네네. 오히려 순증가를 해도 사실 그 비율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지 않다.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얘기하잖아요. 9,510세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고일만 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온다. 네. 공급 폭탄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린 세대 수는 1,500세대. 네. 그것도 재건축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가 예를 들어서 3,000세대가 입주했지만 오히려 기존의 가구 수에서는 네. 줄어들 수가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럼 재개발 재건축 가속화해가지고 서울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게 주택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게 틀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박원순식 그 바라보는 이런 인사이트랑-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말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전 시장님과 네네. 현 시장님의 네네. 인사이트로만 바라보면 네. 이제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했었어요. 네네. 왜냐? 그분이 사실 이게 조금만 검색하면 나와요. 네. 이게 재개발 재건축 해봤자 있는 사람들이 잔치지. 네네. 이게 뭐 실제로 주택 순증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순증 차원에서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말하는 사람들이 치치우님이 있고. 저는 반대 의견인 게 재개발의 경우 세대당 가구 수는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거 다시 네네. 들어보면 네네네. 전체 가구 수 숫자들은 네. 왜냐면 워낙 조그맣게 사는 네.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건 직접 통계를 찾아보시면 돼요. 네네. 그냥 위견이 아니라 네. 실제로 여기 구역에 몇 가구가 살았는데 재개발 끝나고서 몇 세대가 됐는지 네. 생각해 보면 임대 아파트를 합쳐도 줄어드는 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하여튼 그거는 통계를 직접 찾아보면 좋을 것 그리고 같고요. 가구 수는 재개발 진행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전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의 정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구 수 줄어드니까 이걸 재개발을 진행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친서민적으로만 보면 네. 딱 그런 느낌.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럼 네. 용산의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매매 금액 한 20억 정도 하는데 네. 여기 전세 금액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매매 금액이 20억짜리인데 네. 전세는 한 얼마 들어 있을까요? 전세요? 뭐 한 10억 있나요? 안 돼, 안 돼. 아 진짜요? 10억을 택도 없고요. 네. 그 전세 뭐 한 1억, 2억? 뭐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한남 뉴타운 하면 뭔가 한남동 이미지 엄청 그러니까요. 좋고 예. 용산 이렇지만 네. 거기가 주거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네. 특히 한남동이 좀 되게 극단적인 사례들이 그죠. 거기 많아요. 그죠. 그 이태원 넘어가는 그렇죠. 그쪽으로. 그 예.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네, 그 네, 골목길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아예 공실로 냅두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거 괜히 3천만 원짜리 전세 주고 5천만 원짜리 전세 주고 관리하는 게 더 귀찮다. 네.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빈 채로 두는. 그런데 그런 곳들을 재개발로 해버리면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가 주택 순증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재개발을 해버리면 네. 그 집값만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서민들 예를 들어 네. 그 5천만 원의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네. 그나마 용산 한남동에 그 지역에서 살았을 때는 그 출퇴근도 네. 가깝고 뭐하고 좋은 했었는데 입지에 싼 가격의 집이라는 건 거기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무너져버리면 네. 서울에 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월세 보증금도 5천만 원이 안 돼요. 그죠.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 버리니까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재개발은 안 된다라고 네. 하면서 있었던 재개발도 해제하고 네. 재개발 새로 못하게 주거정비지수제도 도입하고 네. 구역 지정도 안 해주고 그렇게 들으니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현 시장님 네. 들어오면서 최근 버전에서는 네. 네. 이게 구독이 무서워서 창 못 담그냐는 표현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시청자분들은 그럼 이제 쭉 얘기들 들어보면 네.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전 시장님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네. 현 시장님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 들어보니까 주택 순증 효과는 사실상 재건축은 오히려 있는데 네. 재개발은 막상 또 없대. 네. 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주택 순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양질의 주거 형태냐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양질의 주거 형태냐. 네. 뭐냐면 우리가 주택 공급에 대한 논란은 네. 예전부터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가 주택 공급량 통계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이제 주택 보급률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네. 보면 한 2008년도로 기억해요. 2008년도에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이 100을 넘어섰어요.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숫자로 보면 주택 네. 숫자가 인구 숫자를 넘어섰던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정권에서의 규제책은 항상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공급은 충분하다. 네. 다주택자들이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네. 항상 해왔었고 네.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걸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택 숫자는 얘도 많아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이 많냐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얘도 농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일본처럼 지방에 거기는 비고 농촌 농가주택들 거긴 공실들 네. 뭐 폐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거기 거저 준대도 안 사잖아요. 네. 그것처럼 관리만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서울 우리가 아파트로만 놓고 보면 네. 아파트에 대한 비율이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계가 50%가 이제 넘겼나? 아직 안 됐던가 막 그럴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 주거 형태별로 네. 나눠봤을 때 아파트가 갖는 서울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거 형태의 비율이 아파트가 한 5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아파트로 따지면 50% 서울은 5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 네. 혹은 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거주 형태라고 네. 보기에 조금 미진한 주택들도 다 포함된 부분들. 근데 더 웃긴 거는 서울은 주택 보급률 자체도 100이 안 돼요. 그런 주택들 다 포함해도 100이 안 되는데 네. 여기서도 아파트로만 한정하면 뚝 떨어지게 되는 거고 네. 여기서도 아파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노후도 요건들 네. 20년 차가 넘어간 아파트의 비율들을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네. 진짜 옛날 옛적에 지은 아파트 주차도 힘들고 네. 뭐 무슨 옛날 아파트들 보다 보면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들도 없는 있어요. 아파트들이 한 있죠. 40년 전에 지은 네. 아파트들 보면 그런 데들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애들도 다 아파트에 포함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서울이 집값이 비싸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빌라 가격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반포만 하더라도 반포도 빌라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반포 빌라가 3년 전인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1억도 안 올라가는데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죠. 마포도 많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네. 서울 가격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아파트 가격이 미친 아파트 거지. 가격이 미쳤다. 빌라 가격이 미친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부족하구나. 아파트가 부족한 건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주택 순증의 효과는 재개발이 사실 그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진짜 서민들이 살 집이 오히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이 갇혀 있으면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은 하면 안 되는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원하는 주택들의 집값이 비싼 거거든요. 네. 집값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문제의 포인트가 거주할 곳이 없는 거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내가 네. 원하는 집, 정확하게는 네. 아파트 그거고 네. 신축 아파트들의 집값이 미친 거지.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도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뭐 광역시만 해도 그래도 네. 신축이고 구축이 다 올라가요. 근데 신축이 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있지만 근데 이게 지방 중소도시로 가버리면 대장만 오르잖아요. 진짜 대장만 올라가요. 대장 네. 지역만 올라가고 네. 혹은 대장 지역이 아니라도 신축 아파트만 올라가지 네. 구축 아파트는 잘 안 올라가요. 네. 그런 데들에서 빌라? 택도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주택 유형이 얼마나 공급되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그런 프레임으로만 계속 접근해 버리면 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그래서 현 네. 서울시장님께서도 네.
구덕이 무서워서 창 못 담그냐라고 말했던 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네.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이 들쑤셔지면서 가격이 네.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요. 사실이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만 접근을 해버리면 결코 집값을 못 잡는 게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막아버렸다. 그러면 네. 이제 결국 우리가 하는 게 강남 불패가 네. 강남 사람들이 왜 강남을 못 벗어날까요? 내가 강남의 주거 환경, 교통 환경 그런 인프라들을 갖춘 데가 강남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성동구 예시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성동구는 지금 마용성 해가지고 강남 강북에서 3대장 했었을 때 성동구가 들어서잖아요. 그죠. 마용성이니까. 근데 성동구가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네. 제가 성동구 토박이거든요. 네. 제가 성동구에서 태어나 성동구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성동구가 이거 뭐 좋은 동네가 아니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성동구 집값이 이렇게 비싸진 거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특히 재개발이 워낙 많았었다 네. 보니까 뭐 옥수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 싹 들어서면서 네. 신축 아파트 촌이 되고 왕십리도 뉴턴 5,800세대 그죠. 대단지가 들어서니까 네. 왕십리 하니까 그전엔 이미지가 막 무슨 똥파리밖에 생각 안 나고 실제로 예전에 왕십리 똥파리 막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고 막 왕십리 하면 곱창 이런 얘기밖에 네.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센트러스 가격이 지금 18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18억 19억 이래요. 30평대가. 네.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렇게 거주 환경을 좋게 해두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강남 사람들이 이제 대체지들을 넓혀 나가는 거죠. 네. 강남에만 살려고 하다가 성동구를 개발해 놓으니까 얘도 옥수동 같은 경우도 네. 뭐 압구정에서 바로 다리 건너 동호대교 그러니까요. 건너서 네. 옥수동 뭐 압구정 뒷구정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옥수동을 네. 뒷구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또 3호선 옥수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압구정역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강남 2세들이 옥수동에 많이 살아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도 네네. 하는 게 결국은 저변을 넓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안 좋다라고 해서 틀어 막기만 하면 네. 결국 성역화만 되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 거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실질로 가구 공급되는 거는 더 적다면서요. 더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세대 숫자는 더 적어지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럼 반대로 또 이걸 하니까 이 고급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확 급등돼 버려서 또 양극화가 돼 버리고.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게 주택 문제가 진짜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뚝딱 왜 공급을 안 하지? 뭐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머리가 다 똑똑하고 그럴 텐데 다 논리적인 근거 안에서 합리적인 로직을 쌓아서 거기에 가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논리가 정확하게 쌓여간 거네. 그 한 단계 한 단계는 다 맞는 내용인데 뭐 전 시장님이 무조건 틀렸다. 그러니까, 현 시장님은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값 양극화가 되게 된 거는 그런 영향이 생기게 된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들어봤을 때. 그런 네. 식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오면 네. 서울 인구가 감소됐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네. 이주 철거가 진행된 사업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주를 하면 어디로 갈까요? 이 이주하게 사람들이 되면, 네. 경기도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네, 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네. 진짜 집이 없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경기권으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의 집값 안정이다라고만 말하는 네. 게 아니라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막연하면 얘기하면 네. 우리 지금 얘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대상들이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네. 일본식 부동산 경기 침체로부터 출발한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인구 감소 얘기도 같이 하면서 네. 이게 지역을 일단 먼저 구분했었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말하는 게 인구가 진짜 소멸하는 데들이 네.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걸 네, 첫 네. 번째로 걸렀고 그죠, 그죠. 서울에서 막 재개발 재건축 서울도 인구가 왜 감소하냐 얘기를 했었을 때 진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이주 철거 지금도 굵직굵직한 대단지들이 이주 철거 돌입할 때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서울 인구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빌라라도 가려고 해도 서울 뭐 이미 세입자들이 다 차 있으니까 네. 서울 집값이 미친 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친 거지 서울 빌라 가격이 미친 게 아니다. 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하여튼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서울 집값 어떻게 될까요? 서울 집값이라고 네. 말하면 서울 뭐 지역마다 부동산은 너무 다르니까 일단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 청취자분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구독자분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서울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표본이 대한민국이니까 네. 그게 궁금한 거죠. 서울 수도권 집값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예. 사야죠. 예, 여기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일전에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출연했을 때도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지만 네. 재개발 재건축 투자라고 했었나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네. 일단 가장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 어려운 시장인 게 맞아요. 네. 아파트보다 어려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아파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아파트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하라라고 네, 하거든요. 내가 먼저 고래 사냥터 갈 게 아니라 네, 네. 초보자 사냥터에서 일단은 경험치를 레벨업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 네. 된다는 얘기를 했었던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일단 아파트 그리고 오늘 영상도 쭉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파트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면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빌라를 살 것이냐 아파트를 살 것이냐 했을 때 일단 아파트라고 하면 네. 그냥 사야 되는 거죠. 지금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주택이 순증이 될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네. 그러면 더더욱 또 인구 감소까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더욱 서울. 왜냐? 진짜 이제 지방 소멸이 본격화돼서 네. 어지간한 중소도시도 위협받을 정도까지 돼버렸다라고 하면 인프라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중심지만 살아남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브레이브걸스 롤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아니 내 말은 안 살 거면 안 사도 돼요. 자, 이 집이에요.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림하우스죠. 어떠세요? 아니 여기가 진짜 3억이에요? 아이 사장님, 내가 이 집 인테리어만 1억이 넘게 들었는데 3억은 말이 안 되지. 4억이요? 여기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실거래가가 떠 있어서 맞아요. 그거 알아. 근데 이것도 4억은 어렵고 4억 2천.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어. 예산을 줄여? 너도 네 맘대로네. 여기 내가 살거든? 얼마인 줄 알아? 6억이야. 주현아 씨,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브레이브걸스 롤린 1절까지만 듣고 왔습니다. 저희 남아있는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채팅방 좀 살펴봤는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가 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6월 1일에 6월 1일이 기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5월 11일인데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네. 6월 1일이 뭐 어떤 기점이 되길래 그런 게 얘기가 있는 건가요? 모든 세금들이 빵빵 터지는 기점이 6월 1일이죠. 모든 세금이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네. 기존의 다주택자라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네. 2주택자는 10% 중과, 네.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인데 네. 6월 1일 이후로 처분하게 되면 20% 30% 중과세율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 원래 20% 중과였는데 30% 중과로 바뀐다는 거예요? 10%씩 다 늘어나게 네네네네.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종부세, 네. 재산세 종부세, 즉 보유세에 대한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9.13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네네. 12.16 대책이니 7.10 대책이니 하면서 각종 종부세에 대한 규제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빵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6월 1일자로 갔다가 세율이 급격하게 뛰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냥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그냥 몇 천만 원에서 심하면 억 단위로도 나올 수 있는 게 6월 1일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막 팔 거다. 그래서 뭐 어디 뭐 폭락론자 유튜브들 네. 보다 네. 보면 떨어진다. 6월 1일 전에 뭐 금매물 다 속출한다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뭐 우리가 좀 괜찮은 단지 서울에서 네. 한번 부동산 직접 찾아가 보세요. 뭐 네. 급매물 많아요. 지금 뭐 없죠. 살펴보세요. 네. 지금 6월 1일 전까지 팔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네. 당장 매매 계약 체결해도 네. 6월 1일까지 지금 뭐 전이니까 5월 말까지 잔금 치르려면 네. 좀 보름 팔기 싫다라는 거죠. 안 팔면 양도세 없다. 아, 양도세는 팔 때 나오는 건데. 맞아요. 네. 그게 증여를 하면 되지. 맞아. 그래서 증여를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안 파니까 종부세를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빵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여를 엄청 많이 하고 증여도 네. 너무 많이 하니까 710 부동산 대책에서 네. 증여 취득세율을 지금 뭐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12.4%예요. 증여 취득세율도. 네, 네, 네. 이렇게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증여가 엄청나게 많은 게 그냥 간다. 네. 그냥 서울 부동산은 일단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네. 무주택자다. 이게 전제 조건은 저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게 거보다 중요한 게 세금을 항상 네. 맞추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네. 올라간다 생각해서 다주택자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네. 왜냐? 세후 수익률을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 세금이 다 터지기 시작하면 남는 네.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다주택자가 되라는 얘기들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에서 했었던 것도 네. 왜 재개발에 주목하냐 네. 얘기했을 때 막 세금적인 이슈들도 그죠, 그죠. 많다는 얘기들 많이 네. 했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현재 무주택자다. 네. 내 청약 가점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집을 사야겠다. 네. 라고 생각하면 사셔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를 뭐 지금 막말로 뭐 네. 보름 안에 잔금 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세보다 뭐 한 1억 사고 5천만 원 싼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네. 네. 금매가 나왔다면 그거 잡아야 되는 거고 네. 그 5천만 원 1억 산 게 왜 쌀까요? 그게 종부세가 그만큼 나오니까. 네. 앞으로 이거 지나고 팔면 그만큼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유 어차피 종부세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네. 빼주자 네, 네. 해서 내놓은 건데 그 이상은 안 내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매물은 네. 5천만 원 싸기가 아니라 막 1억 2억 싸게 막 던져야 되는데 막 4, 5억 싸게. 그렇게 안 던지잖아요.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괴리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딱 소유자들 입장에서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종부세가 5천이요. 그럼 그 정도만 빼주자. 이 정도였는데 이게 6월 1일 넘어가는 순간 네. 이 물건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당장 오히려 내가 한 15억에 팔려고 했는데 네. 5천만 원 빼서 14억 5천에 내놓은 사람들이 6월 1일 넘어갔어요. 네. 막상 6월 1일 지나가니까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네? 네. 그 14억 5천에 살게요. 라고 하면 팔까요? 그 금액에? 팔 이유가 없죠. 원래 15억 생각했다가 종부세 생각하고 5천만 원 빼줬는데 종부세를 붙여야겠죠. 네. 그렇게 다시 나오다 보니까 종부세가 어차피 이제 베린 몸. 그렇죠. 1년 그렇죠. 버티자. 네. 또 뭐. 아니 그러면 이 하락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잡히는 거.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일단 그런 게 올 가능성이 어떤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락자 이 얘기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핵심만 네. 얘기하면 네. 진짜 대외 변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 네. 국내 변수만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때도 안 빠졌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빠진다는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 그때도 전 안 빠진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딱 이것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빠졌었던 때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네. IMF 때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네. IMF 때는 이제 97년도였죠. 그때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네. 오면서 그게 터진 거였었고 네. 국내 변수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고 뭐 2008년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미국발 미국이었고. 네. 그거였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이벤트 진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서 맨날 네. 말하는 것처럼 네. 이게 막 경제가 또 한 번의 공황이 오고 막 그 정도의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안 온다라는 건데 그러면 항상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냐? 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대비요? 내가 진짜 그 정도의 충격이 올 거라고 자신하고 있으면 네. 그럼 그거에 맞게 투자는 하고 있냐? 내 포트폴리오를 그게 그렇게 세계국급의 금융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안전할까요? 떨어지겠죠. 근데 돈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내가 그럼 달러 투자를 하고 있나? 네. 엔화 가격이 왜 올라갈까요? 그게 네. 엔화도 우리가 아베노믹스 3배 화살 하면서 네. 얘기 나왔던 것도 엔화도 무지막지하게 푸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안 떨어져요.
그 네. 왜냐 사람들이 달러보다도 딴 거 찾으려 했을 때 안전자산이 그나마 엔화로 보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환율 투자? 근데 환율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죠,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소연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네. 뭘 대비하고 있냐? 그 진짜 그런 금융위기가 또 온다라고 하면 네. 먼저 빠지는 사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먼저 빠지고 네. 오히려 부동산은 생각보다 방어력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결국 무주택자라고 하면 집 한 채는 네. 있어야 내가 일단 거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 무주택자들은 그냥 집 사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네. 집 한 채 있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또 1시간 꽉꽉 채워서 알차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제 뭐 이렇게 하락하고 폭락이 급락 뭐 이런 게 올 만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다음번에는 또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또 다음 주에도 또 방송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켜질 때 알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 종 모양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낮 1시에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